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에 앞서 군사정권 시절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3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공여와 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최순실 씨 일가에 지원한 236억 원 등 44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국정개입 사건 대응 문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문건엔 통신기기와 동선, 개인 집기 등에 걸쳐 특수수사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증거 인멸 방법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구금된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앞에서 교민들이 정 씨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이가혁 기자가 정 씨의 은신처 발견부터 체포까지 모든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두고 한일 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받으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단 측은 가능한 빨리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증거인멸 지침서 내용을 JTBC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와대가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는 의혹 더욱 커졌습니다. 잠시 후에 지침서의 내용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군사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군 30주기여서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지금은 6시부터 집회가 시작됐죠? 집회가 끝나고 행진 시작이 됐다고요? 네, 저녁 7시쯤 본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와 총리 본관 방면으로 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기업 본사가 몰려있는 을지로 방면으로의 코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 본사 앞으로 행진하는 게 오늘 추가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참가자들은 SK 본사와 롯데 백화점 앞에서 재벌 총수를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모녀를 금전적으로 돕거나 미르와 K재단을 지원한 그런 대기업들을 비판한 겁니다. 본 집회에서도 재벌들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공범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본 집회에 앞서서 사전 집회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각종 추모식이 열렸다고요? 네, 지난주 세월호 천일에 이어서 오늘도 각종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유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열사의 30주기 추모 대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촛불 집회 때 분신한 뒤 사망한 정원 스님의 연결식도 열렸습니다. 예. 오늘 워낙 추웠죠. 영하 10도 밑으로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강추위가 이렇게 계속돼서 바깥에 가만히 서 있기도 좀 힘든 상태인데 오늘 참가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저녁 7시 기준으로 집회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몰렸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참가자들이 지난주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 정도도 많은 인원이라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한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동참하는 인원이 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경찰은 오늘부터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해서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최 측과 경찰의 인원 추산 차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비공개로 돌리기로 한 겁니다. 예.
자, 오늘 워낙 날씨도 추웠는데 뭐 추위도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로 이렇게 모이는 집중 집회가 아니다 보니까 인원이 다소 감소를 했는데 오늘 친박 단체들도 집회를 열었습니까? 네, 오늘은 대학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태극기 애극 집회라는 본집회가 열렸고요. 그 이후에 그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는 행진이 진행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애국가와 군가를 번갈아 부르면서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신진 기자였습니다. 자, 부산과 대구 그리고 광주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석찬 기자. 자, 지금도 집회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부산 서면 중앙로에서 열린 본행사에는 한자 성어조 가화 만사성을 빗댄 박근혜 대통령 하야 만사성 캘리그라피 쓰기와 사드 배치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캠페인 등이 열렸는데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주최측 수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이 사과는커녕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산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유상을 찾은 뒤 촛불 집회 현장을 방문했고요. 잠시 전부터는 본행사장에서 이곳을 거쳐 2.3km 떨어진 가야동까지 가는 가도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구석찬 기자 바로 뒤에서 지금 집회 행사가 진행 중인 모양인데요. 자, 오늘이 고 박종철 군 30주기죠. 부산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박열사의 고향인데요. 민주항쟁 30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오후 4시쯤 서면역 근처 소민아트센터에서 박열사의 30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특히 박열사의 누나 박은숙 씨는 촛불 집회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중구 광복로에선 박열사의 고교 동기인 부산 회광고 28기생들이 음악회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예. 자, 부산 이외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다른 지역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중앙로에선 정치는 죽었다라는 의미로 검은색 두근을 두른 시민들이 거리 행진을 펼쳤는데요. 두근에 적힌 대통령 하야를 외쳤고 국정농단에 대한 경각심을 알린다는 의미로 탬버린을 치고 부부제라를 불기도 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와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에서도 주최 측 추산 각각 2,000명, 500명이 모여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엽서를 썼고요. 울산과 강원, 제주 등 전국적으로 70개 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부산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30년 전 오늘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본격화됐지요. 결국 전두환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박종철 군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정 앞에 선 중년 남성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흰 국화꽃을 바친 여성은 두 손 모아 고인을 기립니다. 앞에 놓인 영정 속 학생은 23살 애띤 얼굴 그대로입니다. 군사정권의 고문으로 숨진 지 30주기가 된 고 박종철 열사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대규모 촛불 집회와 함께 박종철 열사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1987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촛불로 완성하자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30년이 지나 다시 광장에 나온 또래 시민들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학생 때 말하지 못하고 글로 풀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촛불 집회를 나가고 6월 항쟁 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기 오면서 저는 우리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를 왔습니다. 박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경찰 대공 수사관들에게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정권은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며 은폐를 시도했고
이를 계기로 유월항쟁이 촉발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놓고 막판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데요. 자,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필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네, 오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있었던 특검 브리핑에선 늦어도 내일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주로 보고 있는 게 뇌물공여 그리고 위증 혐의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죠? 네, 특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하고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측에게 236억 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모두 44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결사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바라고 그 대가로 자금을 건넸다는 겁니다. 또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말을 바꾸는 등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삼성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를 해서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낸 거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임원진에게 전달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과정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은 그럼 삼성의 이런 입장,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검은 최 씨 측에 대한 지원 과정을 이 부회장이 모를 수가 없는 위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간부가 최지성 부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을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당초 예상보다 그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이제 고심하는 기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그 이 부회장의 사법 처리 수위도 결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 공여, 말 그대로 뇌물을 준 혐의인데요. 그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수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자, 뇌물죄 수사가 특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큰데 자, 비선 진료 의혹도 오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박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원장은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을 대통령 측에 소개시켜줬고 이 원장이 주치의로 근무했던 기간엔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가 청와대에 드나든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자,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집에서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대응 문건을 압수한 바 있죠. 자, 증거인멸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JTBC가 해당 문건의 내용 전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자레인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신기기, 동선, 그리고 개인 집기 등으로 나눠서 상세한 증거인멸법을 적어 놓았는데요. 자, 특수수사 경험자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침서, 먼저 김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자택 침대 옆에서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건엔 통신, 동선, 개인 집기로 나눠 증거를 없애는 방법과 검찰의 압수수색 방법, 수사 기법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이른바 증거인멸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휴대전화와 관련해선 동선을 감추기 위해 전원을 끈 상태에서 강에 던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선 휴대전화 특정 부위를 타격해 완전히 부수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또 1년간 통화 내역은 은폐할 방법이 없으며 기기를 바꾸거나 연락처를 삭제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과 CCTV는 방법이 없으니 별도의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하고 검찰의 계좌 추적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차명 계좌가 있으면 통장 자체를 폐기하라고 일러줍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정보기관 요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많다며 증거인멸의 모든 방법을 정리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심수미 기자와 지침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심 기자. 지금 내용을 김준 기자 리포트를 보면 마치 이게 무슨 범죄 조직이 만든 것 같은 느낌까지 갔는데, 자, 이게 사정기관이 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이 증거인멸 방법에 앞서서 검찰 수사 기법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 일단 검찰이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하고요. 어떠한 부분은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예. 영장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 조회 기간은 얼마, 뭐 계좌 예. 추적 기간은 얼마, 이런 부분이 매우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할 거니까 그 전에 이렇게 대비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앞서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라, 휴대전화 앞부분을 이렇게 뭐 부숴라, 뭐 이런 내용만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대응 문건에는 이보다 많은 내용이 예.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를 상세하게 공개할 경우 모방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가 됐던 거고, 저희 역시 이 보도 여부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예. 개괄적인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사기관이 동선 파악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고요? 네, 이 GPS 로그 기록을 조회를 해서 동선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비밀스럽게 움직일 때는 휴대폰 전원을 꺼라. 또 하이패스 기록이나 CCTV, 신용카드 기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둬야 한다. 예. 또 현금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나마도 수사가 시작되면 차명 계좌 그 통장 자체를 폐기하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심수미 기자가 얘기한 게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특수수사 방해 지침서,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런 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순히 2009년 예. 그 박연차 게이트 당시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내역이 드러난 건 수사기관이 입수한 여비서 다이어리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대응 문건에도 이를 상기시키듯이 비서의 것을 포함해서 캘린더, 수첩, 메모 등을 철저하게 파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최규선 게이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열세가 됐던 운전기사를 의식하는 듯이 차량 내에서 통화를 삼가라, 이런 내용도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순실에게도 이게 전달이 된 걸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 최순실이 이런 조언에 따라서, 이 지침서에 따라서 직접 행동한 것도 정황이 좀 있습니까? 네, 최순실 씨는 예. 주로 현금만 사용을 해왔고요. 또 검찰이 확인한 차명 통장, 또 대포폰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쯤 독일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직원들을 시켜서 이메일과 컴퓨터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나는 등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던 건데요. 이 최 씨가 대응 문건에 따라 움직였다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서 예. 굉장히 노련하게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진짜 청와대가 검찰이 보는 것처럼 이런 최순실을 위해서, 그 국정농단 세력들을 위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할 지침서를 만들었다면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인정은 하지 않고 있죠? 네, 청와대는 오늘 처음으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예. 일단 어제 그 재판에서 공개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에 작성이 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 안 전 수석에게 어떻게 대응하라라는 예. 지시가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금 그러한 나오는 수첩입니다. 게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 직접 손으로 썼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좀 이렇게 다시 보시면 BH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재계가 한 것이고, 인사 부분도 BH는 추천을 한 것이지 개입을 한 것이 아니다. 예. 또 사업 같은 경우도 BH가 협조해달라는 당부에 어떻게 좀 이러한 미르 재단이 참여한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럼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걸 안종범 수석이 받아 적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작년에 뭘 청와대가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JTBC가 보도한 또 다른 대응 문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 내부에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응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있었는데요. 재단 관련 의혹들이 법적으로 따져보면 큰 문제 없다는 결론 아래 국무회의 발언, 언론 대응, 또 검찰 수사 대응, 증거인멸 방법,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특히 지시사항에 대해 검토해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예.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17일쯤에 작성한 문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호성 부속 비서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휴대폰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미 사건 초기부터 증거인멸 지침서까지 만들어서 대응해온 걸 보면 청와대 측이 수사나 탄핵 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대응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던 최순실 씨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강제 구인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최 씨가 16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열리는 헌재의 5차 변론에선 오전 10시에 최 씨가 증인대에 서고 오후 2시엔 안종범 전 수석도 출석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0일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본인과 딸 정유라 씨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 씨가 또다시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최 씨가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씨가 현재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신문에서도 중요한 질문엔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탄핵 심판의 또 다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WK 이사의 행방임위원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경찰에 고 씨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 씨뿐 아니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잠적하면서 탄핵 심리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렇게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한 가운데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송환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정 씨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처음 열렸는데요. 덴마크 올보로에서 취재 중인 김태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덴마크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저는 지금 정 씨가 구금되어 있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덴마크 시각으로 어제 오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0시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영국 등에 거주하는 교민 14명과 외국인 3명 등 모두 17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정 씨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빠른 국내 송환과 그리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고. 네, 오늘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덴마크 집회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1시간 정도 진행된 촛불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참가자들은 LED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요. 또 정 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덴마크 경찰이 현장에 나와 있었지만 잠시 상황을 둘러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앞서 정 씨 일행이 종적을 감췄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고 다닌 차량을 발견했다면서요? 네, 이 올보르 외곽의 한 승마장에 주차되어 있는 걸 저희 취재진이 발견을 했는데요. 이 승마장은 정 씨가 말을 탔던 승마장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차량은 사람들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승마장 제일 안쪽에 주차되어 있었고요. 또 차량 겉면은 눈으로 덮인 채 얼어 있어 상당 시간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차량 안쪽엔 정 씨 아들을 태웠던 카시트와 함께 정 씨가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승마 헬멧도 버려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 씨 아들과 보모를 비롯해 일행 4명도 그곳에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취재진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인근을 탐문해 봤는데요. 실제로 승마장 안에 주택이 있어 살펴봤지만 정 씨 일행이 묵은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승마장 관계자는 차량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또 정 씨 일행을 본 적이 없다며 취재진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일단 보모와 아기, 남성 2명이 함께 있다는 증언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소재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덴마크 경찰이 조만간 정 씨를 조사하죠. 네, 다음 주 초 4월에 걸쳐서 정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덴마크 경찰은 조사 내용을 정리해 다음 주 말까지 이 덴마크 검찰에 보고를 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송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 씨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 안에 결정될 수도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덴마크 올보르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앞서 저희 JTBC는 정유라 씨의 은신처를 최초로 확인하고 체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취재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덴마크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이가혁 기자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지 상황이 어떤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랜만에 봅니다. 어제 돌아온 거죠? 네, 지난달 22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취재를 시작해서 덴마크 올보르에서 머물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네, 꼭 23일 만이네요. 원래는 정유라 씨가 독일에 있다고 보고 취재를 시작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무작정 교민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증언들을 좀 취합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공통적으로 추릴 수 있었던 정보는 평소에 아기를 보모가 돌봤기 때문에 은신 중에도 정 씨가 보모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정 씨가 어려서부터 외국 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식당이나 또 한국 음식 판매 마트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또 최순실 씨가 구매한 폭스바겐 벤 또는 BMW SUV 차량을 여전히 타고 다닐 것이다. 이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은신처가 덴마크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네, 시청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한국에 있는 분이었는데요. 네. 이분도 사실 독일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저에게 제보해 주신 겁니다. 저희는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사실 독일이 아닌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에 있을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하고 그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쪽으로 무려 941km나 떨어진 덴마크 올보르에 정 씨가 있다고 하니까 선뜻 이 제보만 듣고는 떠나자라고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결국 독일 현지에 있다는 그 1차 제보자와 연락이 어렵게 닿았고 질문과 답변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끝에 덴마크 올보르로 갈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네, 같이 동선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기자가 현지 시간으로 12월 30일 오후에 독일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12시간 뒤에 그러니까 12월 31일 새벽에 덴마크 올보르에 도착한 거죠. 네. 올보르에 가서는 정 씨의 집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네, 일단 저와 카메라 기자 단 둘이 독일에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출발했는데요. 네. 현장에 가니까 골목길을 하나 두고 집들이 마주보고 있는 오밀조밀한 아주 한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새벽 4시쯤이었는데 유독 한 집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사이로 전기밥솥이 보였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네, 바로 저기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독일 취재 중에 여러 번 들었던 앞서 공통된 교민들의 증언이었다고 말씀드린 폭스바겐 벤 차량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찾았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바로 접촉을 시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정 씨 일행이 외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 씨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1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취재진 입장에서는 미리 좀 물과 빵 같은 걸 사놓은 게 참 다행이었는데요. 네. 저희 차로 다가와서 왜 왔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현지 주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 저희는 그분들에게 정 씨에 대해서 정 씨의 평소 어땠는지 이런 것을 오히려 물었고 정 씨가 평소에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또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를 봤다. 또 부자인 것 같았다 등의 생생한 증언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기다린 뒤에 집에 가서 노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외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보디가드 등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섣불리 들어가면 저희 신변도 사실은 안전할지 말지 저희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잠복을 한 것인데 12시간을 기다려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크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말씀 좀 나누러 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저런 이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아닙니다. 31일 오후 아까 보신 상황이 31일 오후 상황인데요. 그렇죠. 다음 날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 오후까지 다시 또 기다렸습니다. 일단 노크를 했으니까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미 정 씨 일행은 집 안에 있으면서 저희가 온 것을 알아차린 상황이었고요. 또 저희가 그 자리에서 떠난다면 이 은신처가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게 된 거죠. 예. 은신처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도주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또 변호인이나 조력자 등과 연락을 해서 집안에 있을지 모르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저희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 일행은 실제로 간간히 창문을 가린 천을 살짝 들면서 밖에서 기다리는 저희 취재진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네, 24시간을 또 기다려서 신고를 한 건데 현지 경찰이 왔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창문이 모두 가려져 있는 등 누가 봐도 수상한 정황이었기 때문인지 현지 경찰은 곧바로 K9이라고 불리는 수색견을 동반한 추가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현지 경찰의 정치 관련 영문 기사와 또 독일 검찰과 저희가 주고받은 정치 수사 관련 이메일 등을 보여줬고 경찰은 취재진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집 앞 보도블럭 인도 안쪽으로만 접근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은 촬영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고 또 집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는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정유라 씨가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정작 정 씨 체포까지는 4시간이 걸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지 출동 경찰도 자신들의 상부에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면서 지시를 기다렸는데요. 당시 저에게 설명을 해준 바로는 한국 경찰이 정유라 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고 독일 검찰이 수사 중인 것도 확인했다면서 상부에서 체포 명령이 있으면 곧바로 체포할 것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덴마크 경찰도 여러 확인을 거쳐서 출동 4시간 만에 체포 근거를 확보하고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체포를 해서 현지 법원이 이번 달 30일까지 정 씨를 붙잡아 두기로 한 거고요. 앞으로 송환 절차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일본이 지난주부터 10억 엔을 계속해서 들먹이면서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자, 위안부 합의사항 이행을 그 10억 엔을 가지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요. 자, 한일 위안부 협상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고령으로 의사표현이 힘든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수령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김복득 할머니가 100세 생일을 맞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도 아니. 자신의 피해 증언이 담긴 영상이 나오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현재 김할머니의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름 화해치유재단 직원들이 방문한 뒤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뒤부터입니다. 그래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할머니가 막 갑자기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재단 직원들이 일본이 사죄했고 1억 원은 합의금이라며 돈을 받으라고 강요했단 겁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단에서 찾아왔고 김할머니는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대국의 이런 자국 정부가 자국 피해자에게 정신도 없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이런 돈으로 해유를 하고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경색을 알아 의사 표현이 안 되는 김영주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돈을 보내왔는데 받으실 생각이 있으면은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또 나중에는 뭐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재단 측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원래 업무라며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표현조차 어려운 할머니들을 상대로 적절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윤 장관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주장에 이해를 나타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이 일본의 공세에 또 다른 빌미를 준 셈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측 주장에 이해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윤 장관은 외교 관례를 들어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 관계라든가 국제 의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교도통신은 또 일본이 소녀상 설치에 항의에 귀국시켰던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다음 주쯤 한국에 복귀시킬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윤 장관의 태도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판받은 윤병세 장관의 발언이 일본에서는 환영받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외교부 측은 일본 언론의 해석에 대해 논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 강요들이 소녀상 설치를 두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갈 때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도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문 전 대표는 고 박종철 군 추모 행사 등을 돌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고향인 충북을 찾았는데 한반도는 준 전시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보 이슈를 부각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지지자 모임인 더불어포럼 창립식에서 강조한 것은 검증이었습니다.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적대적인 언론으로부터 또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조사도 뒷조사도 당했습니다. 다분히 검증 시비가 일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문 전 대표는 또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인수위 과정이 없을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준비된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귀국한 지 사흘밖에 안 된 반기문 전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전에는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도식에 들르고 저녁에는 12차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후 첫 지방 일정은 고향인 충북 음성이었습니다. 반 전 총장이 고향 주민에게 강조한 메시지는 안보였습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준전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배우고 보고 느끼고 반 전 총장은 사흘 전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전쟁 중인 세계 여러 곳을 봤다며 안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의 강점을 강조하고 보수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반 전 총장은 고향인 음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벌어진 항공기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으로 비판을 받았던 항공사가 이번에는 땅콩 알레르기 환자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응급 상황을 빚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이모 씨는 아들 4살 한모 군과 인천발 뉴욕행 대한항공 081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했습니다. 아들이 심한 땅콩 알레르기로 입원한 경력이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기내 서비스 과정에 땅콩 가루가 날릴까 모자의 자리를 맨 뒤로 옮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내식 서비스를 하던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를 아이에게 제공했고 이를 먹은 함군은 호흡곤란 증세로 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착륙을 6시간이나 남긴 상황에서 승무원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기내 방송으로 의사를 수소문해서야 아이의 상태를 일단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눈, 얼굴 엄청 붓고 뒤로가 이제 붓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대한항공 측은 마카다미아가 땅콩은 아니라며 서비스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개념이다. 땅콩하고 다르죠. 뉴욕 착륙 후 이 씨는 항공사에 병원에 함께 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병원 예약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임기를 마친 오바마 대통령과 가족들이 이제 일주일 뒤면 백악관을 비우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쌍둥이 딸이 오바마의 딸들에게 영상 편지를 띄웠는데요. 대통령의 딸이었지만 평범한 생활인이 된 이들의 말이 작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8년 전 백악관에 들어온 오바마 대통령의 어린 두 딸을 따뜻하게 안내했던 부시의 쌍둥이 딸. 이제는 30대 중반의 시민활동가, 저널리스트가 된 이들이 오바마의 두 딸, 말리아와 샤샤에게 지난 8년을 위로합니다. You have lived through the unbelievable pressure of the White House. You have listened to harsh criticism of your parents by people who have never even met them. 백악관 생활을 도와준 경호원, 정원사 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접하게 될 세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Explore your passions, learn who you are, make mistakes. You're allowed to. 앞으로 대학생이 되는 그리고 고등학생인 오바마의 두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parents. Your parents who put you first and not only showed you, but gave you the world. As always, they will be rooting for you as you begin this next chapter. And so will we. 모함과 음모 그리고 상호 비방이 판치는 미국 정치에서 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다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행진이 마무리되면서 집회가 끝나가는 상황이라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진 기자, 처음 연결했을 때보다 뒤쪽 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행진은 끝났습니까? 네, 광화문 광장을 출발했던 참가자들은 행진을 마친 뒤 오후 8시쯤 다시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 근처인 청운동 주민센터와 총리공관 그리고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을지로를 거쳐서 다시 이곳으로 왔는데요. 광장에 모인 뒤 방금 전 마무리 집회를 했고 날씨가 추운 탓에 예정보다 조금 빨리 한 10분 전쯤 해산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저녁 7시 기준으로 1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참가자 수는 그대로입니까? 네, 인원이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주최 측이 발표한 대로 10만여 명 수준에서 집회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집회가 마무리된 후에도 일부 참가자들이 남아서 발언과 공연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참가자들 대부분이 곧바로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오늘은 청와대 근처 말고도요, 대기업 본사 앞에서도 재벌 총수를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사고나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별다른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 근처로의 행진은 사실 몇 주째 진행돼 왔지만 연행자 없이 항상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없던 을지로 방면으로의 코스가 추가가 됐지만 역시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도 아직까지 연행자나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박단체들의 행진과 집회도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집회가 이어지죠? 네, 주최 측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1일을 전국 동시다발 집중 촛불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최대 인원이 모여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신진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파는 계속됩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대관령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고 서울과 대전 영하 10도, 전주 영하 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한파가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상청은 수도 간 동파 사고에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